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정신적으로 보면.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알던 사람들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위에. 예. 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병을 앓는 사람도 많고요. 저하고 아주 친하고 같이 시민운동도 같이 하고 이랬던 변호사가 작년에 쓰러졌어요. 나이도 40대 이제 후반대를 가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속 있는데, 그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사실은 이 로버트 다리 한 질문하고 저는 똑같은 질문에 부딪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무 계획이 없이 제가 대학을 그만뒀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좀 이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직장 안정됐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다.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따라서 저의 삶을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올라왔는데 한 1년 정도 그냥 뭐 시민운동 단체, 아까 말씀하신 정보공개센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원래 창립 멤버라서 거기 일도 좀 하고 하다가 재작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사고 일어난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좀 제가 아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전에 2003년에 전라북도 부안에 정부가 이제 방패장이라는 걸 지으려고 했어요. 핵폐기장이라고 부르는데, 핵폐기장, 뭐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뭐 이런 이름인데 10년 정도 됐죠. 2003년 여름에 전라북도 부안에 가보면 그 격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채석강 격포. 연애할 때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연인들이 좀 가던 장소입니다. 채석강. 그 채석강에서 보면은 바로 앞바다에 보이는 섬이 위도라는 섬이 있어요. 꽤 큰 섬입니다. 그 섬에 이제 정부가 핵폐기장이라는 걸 지으려고 했었어요. 2003년 여름에. 그런데 그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그걸 못 짓게 됐는데, 제가 그때 그 위도라는 섬에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 이장님이 찬성하시는 분이에요. 그 섬에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이장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 핵폐기물 안에는 플루토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불리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그 폐기물 안에는 플루토늄이라는 매우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마을 이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는 먹어도 되는 거라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플루토늄은 먹어도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도대체, 제가 그때는 원전에 대해서 잘 모를 때인데 그래도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저한테 와가지고 그분이 직접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으셨냐고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뭐 원자력 연구원인가 연구소에 박사가 와서 그렇게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강의하면서 플루토늄을 먹어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섬에 그걸 가지고 와서 파묻는 건데, 저장하는 건데 그거 아무 문제 없다. 먹어도 되는 건데 뭐 뭘 걱정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아주 빈약한 상식으로도 그거는 좀 아닌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이거는 좀 약간 이렇게 사람들한테 왜곡된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좀 공부를 하고 원전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다가 접었어요. 관심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막 복잡하고 거대한 뭔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더라고요. 하나의 뭐 산업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 이게 워낙 많이 걸려 있다라는 걸 느꼈고,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도 좀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심각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제대로 한번 다뤄보자.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니까 그런 제안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하고 다르게 이거는 얘기를 하면 얘기가 잘 안 통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공청회 같은 걸 한번 했어요. 제가 이제 법안 하나 같이 국회의원 한 분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 핵폐기물에 관한 법안을 하나 국회에다가 냈어요. 이거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법안 하나 만들어서 공청회를 하러 이제 2005년인가 제가 갔어요. 이제 국회에서 법안 공청회를 하면 진술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듣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갔는데 17명인가 18명인가 상임위원인데 4명인가 5명밖에 안 나왔어요. 나오고 그 중에 한 2사람을 졸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졸고 있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뭐 해봐도 이거 뭐 밑도 끝도 없겠다.
나도 다른 일도 좀 할 것도 많은데 모르겠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접어버렸는데 근데 이제 이 후쿠시마 사고가 나는 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도 하여튼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뭐 못했는데 결국 이제 이웃 나라지만 이런 사고가 나는구나. 사실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아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허둥지둥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고가 났는데 매뉴얼 사회라고 일본은 부르거든요. 다 매뉴얼이 있어요. 뭐 지진에 대비한 매뉴얼 다 매뉴얼이 있고 이런데 일본의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이렇게 허둥지둥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들도 아무 대비가 안 돼 있었구나, 사실은. 일본이라는 사회 자체도. 그리고, 일본은 사실 지진에 대해서는 대비가 돼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1995년에 고베 한신 대지진이라고, 그때 워낙 큰 지진을 겪어가지고, 한번 일본은 전체 뭐, 건물 내진 설계부터 해서 다 정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 폐기물 문제 같은 게 다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지금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아시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 10배의 방사능 물질이 이 4개 중에, 폭발한 게 4개인데 4개 중에 1개, 4호기라는데 1개에 쌓여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라북도 부안에 묻으려고 하던 그 폐기물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게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도 이제 사고가 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왜냐면 체르노빌 사고는 너무 끔찍해가지고 사진도 사실은 보기 싫어서 저 일부러 피했거든요. 체르노빌 사고 사진은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 많이 떠있죠. 그리고 체르노빌 관련된 다큐도 많고, 근데 보면 너무 끔찍해서 솔직히 보기가 싫어요. 얼마 전에 체르노빌의 봄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나왔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만화책 전문 출판사가 있더라고요. 길찾기라는. 체르노빌의 봄이라는 만화책이 나왔는데 그 만화책 추천사를 저보고 써달라고 해가지고 저 체르노빌 관련된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진짜 보기가 좀 싫은데 그 만화는 어쩔 수 없이 추천사를 써야 돼서 봤어요. 봤는데 그 만화에는 직접 사고와 관련된 그림 같은 건 안 나오는데 현재의 모습, 현재 체르노빌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만 봐도 너무 슬프죠. 그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고, 지금도 측정기 대보면 뭐 여기저기서 그냥 방사능 측정기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삑삑삑삑 소리가 나거든요. 방사능 높은 데 가면 이제 그런 게 막 나오는데, 사실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방사능이라는 게 이렇게 바람을 타고 퍼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까지 오염됐는지를 측정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가깝다고 해서 많이 오염된 것도 아니고 떨어졌다고 해서 덜 오염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반핵 운동이 있었어요. 원전에 반대하는 운동이. 근데 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유럽 사회가 확 바뀝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원전에 대한 반대 운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거의 다수 시민들이 원전에 반대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데 2000km까지 날아갔어요. 그래서 스웨덴, 핀란드, 뭐 독일 이런 데가 다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된 거죠. 한번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났는데 1000km 떨어진 자기 동네에 와서 방사능 물질이 풀밭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속아 먹고, 그 속아 먹은 우유를 자기 자식들이 먹을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걸 이제 직접 겪어보니까 유럽에서는 다 완전히 원전 반대쪽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까지는 방사능이 그때 뭐 약간은 날아왔지만 많이는 안 날아왔습니다. 하여튼 뭐 원전과 관련돼서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후쿠시마 보면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문제 이런 거는 지금 많이들 조심하잖아요.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나 일본에서 나오는 뭐 각종 식품들, 가공품들도 안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겁니다. 뭐 분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식품 첨가물 같은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일본은 지금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보면요,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의 5,000배가 나옵니다. 그 물고기의 몸에 축적이 되어 있는 방사능 물질, 세슘이라고 하는 물질이요, 일본 정부가 정한 게 이제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일본 정부의
식품 안전 기준입니다. 허용치. 사실 그 100베크렐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한 데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 정부는 100베크렐로 관리를 하는데, 일본 그 앞바다에서 우리가 먹는 회로 먹는 횟감 같은 그런 물고기를 잡아서 측정을 해보면 5,000배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에 지금.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 물고기도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 물고기도 정상이 아니고. 그리고 멧돼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멧돼지들 숫자가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멧돼지들이 막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떠난 마을을. 근데 그 멧돼지를 잡아서 재봐도 멧돼지 몸속에서도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 바다 주변은 다 오염이 된 거죠. 근데 일본에서 이제 수입되는 수산물 중에 명태, 고등어 이런 거는 그 인근 바다에서 잡힌 것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재보면 세슘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 자체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을 우리가 조심하고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다행인 거죠. 만약에 추가 사고가 났는데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르노빌 사고가 났는데 바람 타고 지금 독일까지 날아가서 문제가 됐던 건데, 후쿠시마 같은 데서 추가 사고가 나고 그게 만약에 바람이 우리나라로 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동해안하고 서해안에 있거든요. 동해안의 원전에서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일본 신문 기자들이 엄청나게 취재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조금 이쪽으로 불면 일본으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일본은 그걸 알아요. 일본 사람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겪으면서 원전 사고가 나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우리나라 보리원전 이런 데서 고장이 나면 일본 기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취재를 합니다. 우리나라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한테 혹시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취재를 하는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같은 게 과연 안전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죠. 지금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에. 그리고 뭐 사실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 중에서도 조금 상식적인 게 통하는 분은 이제는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100% 그전에는 100만 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사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 그런데 이제 그분도 서빈열 교수라고, 그분이 좀 비교적 그 내에서는 조금 이제 얘기가 좀 통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라디오 토론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는 그 이야기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분의 1 이야기는 안 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최대한.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원전이 23개나 되는데 42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제 오늘의 주제인 녹색이라는 거와 관련된 사실은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원전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에 원전을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 지금 23개인데 짓고 있는 게 5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획 중에 있는 게 10개가 더 있고요. 계속 이제 제가 주장한 거는 짓고 있는 것도 이제는 건설을 중단하고 멈춰야 된다.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위험하니까. 사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에 지금 새누리당이죠.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동차 사고 난다고 자동차 안 타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근데 이제 원전은 어떤 거냐면 577개를 지었습니다. 전 세계 지금까지 지은 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577개를 지었는데 그 중에 6개가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577대를 만드는데 6개가 폭발했다. 그 자동차는 아무도 안 타죠. 다 리콜해야 되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원전은 577개를 지었는데 최초의 원전을 가동한 지가 딱 60년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원전을 가동한 지가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6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577개를 지었어요. 근데 그 중에 폭발급 사고가 6개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42개가 되잖아요.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사고 위험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만 사고 원인인 게 아니고요. 며칠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지금 고리 사옥인가는 자그받은 사람들이 자석을 실수로 하나 놓고 와가지고 자석 때문에 지금 고장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뭐 예전에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실수 때문에 폭발을 한 거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원전 전문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 조종사가 마음을 잘못 먹고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실제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원전이라고 그런 거 없다라고 누가 보장하겠냐. 그게 일본의 원전 설계 전문가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사실은 원전이라는 게 사고가 나면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 원인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지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론이 뭐냐면 원전을 가동을 안 하면 전기는 뭘로 하느냐 그 다음에 원전을 가동 안 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 이명박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시죠. 그분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그러면 지금처럼 쓰면서 지금과 같은 어떤 사회를 유지하면서 과연 원전을 멈출 수 있을까? 사실은 당장에 저 후쿠시마 사고 나는 걸 보면서 당장에 다 멈추고 싶었어요. 23개를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의 30%가 원전에서 나옵니다. 그럼 30%의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바로 받게 되잖아요. 당장에 다 멈추고 싶은데 23개를 30%의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은 고민을 저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딸을 보면서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때 부안에 핵폐기장 할 때 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용호 해결료라는 게 쌓여가고 있다는 걸 그때 저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고 해버린 건데 사고 나는 걸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연료봉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 연료봉 안에는 이제 우라늄을 농축해서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핵분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핵분열을 일으키면 열이 발생을 해요.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쉽게 생각하면 발전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발전에 쓰고 난 연료봉을 사용후 해결료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플루토늄 같은 방사능 물질들이 들어가 있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톤입니다. 톤인데 얼마가 쌓이냐면 12,000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어디 쌓였냐면 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을 해놨습니다. 임시로. 이게 또 꺼내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물로 식혀줘야 돼요. 물로 안 식혀주면 폭발합니다. 후쿠시마에서도 그게 폭발하는 발전소도 그 4개 중 1개는 그게 폭발하는 건데 이 12,000톤이 쌓여있는 사용후 해결료는 답이 없어요. 원전 자체가 위험한 문제도 있지만 이게 또 하나 가진 문제가 이 사용후 해결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까지 나온 기술은 유일한 기술은 500m까지 지하 500m까지 파가지고 거기에다 묻는다 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신기술은 그걸 더 깊이 판다라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재처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재처리를 해도 양이 줄어들 뿐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최소 20만 년을 보관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이 사용 후 해결료와 어느 정도 안전하게 관계를 맺으려면 20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한 건 60년밖에 안 됐어요. 인류의 역사가 몇만 년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년 동안 전기를 쓴 거예요. 원전에서. 근데 그걸 20만 년 이상 거기서 나온 걸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뒷세대가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전에 지금 발전 연료로 쓰는 우라늄은 지하 자원이라서 고갈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세대는 이건 써보지도 못하고 이것만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이라는 것 자체도 수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발전소 기계니까 수명이 있죠. 기계도 다 수명이 있으니까 수명이 끝나면 이걸 해체해야 되는데
해체하는 작업이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해체해본 경험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해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해보니까. 발전소를 짓는데 뭐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해체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할 걸로 예상이 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저금을 해놓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저금을 하나도 안 해놓고 있어요. 원전 해체 비용 같은 경우는. 장부상으로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얘가 제 나이가 됐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소는 이제 문 닫을 때가 됐고 사용후 해결료는 쌓여있고 뭐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묻어라는 거밖에 없고 땅 파고 묻어라.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할 수 있는 비용도 저금을 안 해놨고 그래서 사실 이제 원전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이걸 계기로 저는 세상을 좀 다시 보게 됐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트 달이 말한 것처럼 60년 동안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그 풍요라는 게 다 이런 거에 우리가 기반해가지고 원전 이런 데 기반해서 전기 쓰면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60년 동안. 그런데 지금 부딪힌 문제는 원전이 사고가 나면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사실은 뒷세대를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60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라는 게 앞으로 살아갈 세대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제 딸 세대가 되면은 진짜 전기도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도 못 써보고 뒤처리만 해야 되는 세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10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고등학생들한테도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해주고 붕괴합니다. 이렇게 의의가 없는 일이 있다는 게.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좀 이따 기후변화 이야기도 드릴 건데 기후변화하고 원전 문제는 이 세대는 자기 문제로 생각해요. 10대들은 얘기를 해주면. 근데 70대 정도 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이 원전 반대하는 1인 시위 같은 걸 좀 했는데 지나가보다 보면 10대들은 관심을 보여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리고 와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70대들은 가시다가 화를 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되냐고 막 하면서 전기는 어떻게 쓰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할아버님들. 할머니들 안 그러세요. 거의 할아버님들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약간 윤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윤리의 문제가 있는데 사람으로서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최소한의 윤리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뒷세대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원전 문제를 보면서 제가 세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원전 문제는 원전 문제에도 드릴 말씀 굉장히 많지만 사실 또 많이 아시는 문제일 테고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원전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게 사람만 막 연상이 되는 건데 머릿속에서 이제 지나가는 것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 저는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며칠 동안 그 TV 뉴스를 계속 보다가 이제 옛날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거기 마을 이장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때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혼자 약간 붕괴해가지고 막 국회 다니면서 막 하다가 국회의원들이 냉소적으로 하는 걸 보고 좌절했던 막 그런 게 막 떠오르는 게 연상작용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관심을 좀 가지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모르겠다고 했던 에너지 그러니까 자원 고갈 문제, 기후 변화 문제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올랐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막 먼 미래를 고민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제주도에 제가 4년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주도에 사는 4년 동안 좀 느낀 게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환경 문제라는 걸 좀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제주도에 제가 갔더니 제주도에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주도의 바다가 자기 어릴 때보다 무릎 정도는 더 올라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 이러면 북극, 남극 이런 거 빙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제주도에 나이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자기가 어릴 때보다 무릎 정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바닷물 높이가. 그리고 제주도에 가보면 그 용머리 해안이라고 혹시 신혼여행 같은 거 제주도에 가셨으면
신혼여행 코스 중에 반드시 그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보면 남쪽에 용머리 해안이라고 있어요. 그 산책로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살 때 제주도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용머리 해안의 산책로가 이제 바로 바다에 바로 바다 위에 이렇게 아주 낮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바다 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꾸 바닷물이 넘어와가지고 그걸 높이를 올려야 된다. 실제로 해수면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용머리 한 산책로 높이를 올려줘야 된다라는 게 뉴스로 나왔어요. 실제로 올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환경 문제라는 게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것도 우리가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뽑아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농업에서 쓰는 물의 상당수는 지하수를 쓰고 먹는 물뿐만 아니라 근데 제주도는 특히 이제 지하수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이런 데서 다 지하수를 뽑았어요. 사실 빗물, 그러니까 골프장에 잔디에 물을 주는데 빗물로 줘도 되잖아요. 근데 빗물로 주는 걸 안 하고 지하수 뽑아 쓰는 게 편하다고 지하수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그 해안가에는 원래 용천수라고 하는 이 샘물처럼 물이 솟아나거든요. 제주도는 화산섬이라서 비가 내리면 물이 밑으로 빠져가지고 그게 다시 해안가에서 용천수라는 형태로 솟아나요. 근데 그 용천수가 지금 다 말라버렸어요. 왜냐면 그게 다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다 보니까 지하에서 물이 가가지고 그게 바닷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올레길 이런 데 가보시면 그 올레길 지나다 보면 그 용천수를 옛날에 다 목욕을 했거든요. 목욕 장소나 옛날에 빨래하고 뭐 이런 장소들이 있어요. 용천수가 나오는 장소들 가보면 뭐 물이 썩어 있거나 물이 안 나오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라는 걸 제주도에 가서 좀 피부를 많이 느꼈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제가 마지막에 든 생각은 도대체 내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도 좀 불편하니까 뭐 엘고어가 나온 불편한 진실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 보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저는 엘고어를 보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엘고어가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 자기는 뭐 저택에서 전기 많이 쓰고 살면서 영화에서는 막 이렇게 환경 운동의 전도사처럼 얘기하는 게 또 저는 약간 불편해가지고 뭐 그 영화를 불편한 진실을 2번이나 봤어요. 왜냐하면 같이 보는 공동체 장면 같은 걸 하는 바람에 안 볼 수가 없어서 같이 봤는데 어쨌든 보면서도 불편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지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문제도 사실은 빠뜨릴 수가 없어요. 한반도에서는 기후변화를 빼놓고 앞으로는 우리가 한반도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여기 다 아시는 것처럼 공기 중에 온실가스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지만 다른 온실가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 하나만 보시더라도 지금 농도가 보시다시피 390 넘어갔습니다. 예. 1960년대에는 30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지금 390 ppm입니다. 단위가 ppm 넘어갔는데 이걸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떤 거냐면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300 ppm을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런데 이게 이제 60년 무렵부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390 넘어갔고 전문가들은 450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450 ppm을 넘는 순간에 지구는 달라진다.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 하는 분은 금성 이야기를 합니다. 금성과 지구가 비슷한 행성인데 왜 금성은 사람이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줄 아느냐. 뭐 온실가스가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뭐 금성 신드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해수면 상승인데요. 해수면 상승 속도가 1년에 0.8mm씩 올라가던 게 1.9mm씩 올라가고 3.1mm씩 올라가고 계속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는 아까 제주도 말씀드렸지만 5.1m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내보면 최근에 0.5cm죠. 1년에 0.5cm 바닷물 높이가. 근데 이게 점점 더 빨라지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다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상청이 발표를 했어요. 2100년에 한반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됐냐면 기온은 5.5도 올라간다. 지금보다 2100년에. 그리고 해수면은 1m가 올라가는 걸로 발표를 했어요. 2100년에.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상청 기자들이 다 그대로 옮겨가지고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우리나라 참 기상청뿐만 아니라 참 문제다. 그게 왜냐하면은 2100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2100년이 가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아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2100년에 5.5도 올라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20년, 203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그래야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게 되죠. 근데 최근에 반기문 총장이나 유엔에 보면 여러 기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과학자들이 2100년에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일이 2050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2050년에 일어날 거라고 하던 일이 2020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유엔 산하 기구에서 나온 보고서들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면 2050년에 한반도가 5.5도 올라간다. 그럼 202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1도, 2도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1도, 2도가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지구가 0.8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라는 걸 본격적으로 쓰고 화석 연료를 본격적으로 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이후로 0.8도가 올라갔습니다. 0.8도가 올라갔는데 지구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실은 0.8도 때문에. 한반도도 1.5도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처럼 이 중위도 지대는 적도보다 훨씬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후변화에. 그래서 온도도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균은 0.8도가 올라갔는데 한반도는 1.5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해수면 상승 속도도 좀 빠릅니다. 이 중위도 지방이 북이 한 40도 뭐 이런 지방이 좀 더 빠릅니다. 바닷물 온도도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평균보다는. 그러니까 1도 내지 2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2도 정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과학자들 유엔 기구에서 나온 이야기는 2.5도에서 3.5도가 올라가면 생물종의 40에서 70%가 멸종한다. 제가 자료도 써놨습니다만 그게 유엔에서 나온 공식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2.5도에서 3.5도가 올라가면 생물종의 40에서 70%가 멸종한다. 근데 1도 내지 2도만 올라가도 지금보다 0.8도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 상태인데 1도 내지 2도만 올라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벼농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이 안 그래도 지금 타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농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지금도 이미 타격을 받았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 농업이. 2010년 이후로 이 기후변화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론자로 확 바뀝니다. 그전에는 조금은 그래도 낙관적인 얘기도 하던 사람들도 2010년을 기점으로 확 비관론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기후 붕괴 원년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2010년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의 자료에서 기후 변화라는 말보다 기후 재난, 기후 붕괴 이런 단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분홍색이 어떤 거냐면 5도 이상, 평균보다 5도 이상 높게 2010년에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5도가 높게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분홍색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0.8도가 올랐다라는 건 그거는 이제 평균이고 여러 해를 통하면서 평균적인 거고 또 저 지구 전체를 본 건데 특정한 지역에서는 뭐 평균 기온보다 특히 이게 이제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의 8월 평균 기온이 섭씨 24도 정도가 되는데 40도가 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 세계적인 밀 생산지대입니다. 러시아가. 밀 생산량이 4분의 1이 감소했어요. 러시아에. 그래서 원래 러시아가 밀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정부가 밀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왜냐면 자기 나라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곡물 생산이 이렇게 줄었고 그러면서 세계에서 세계 밀 가격이 60%가 뛰어올랐어요. 러시아에서 이 타격을 받으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가뭄이 났죠. 또 2012년에 미국에서 가뭄이 나서 미국 옥수수 생산량이 13%가 줄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식료품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 2010년에 여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다음 파키스탄에서는 대홍수가 나서 2천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뭄과 홍수라는 게 잦아지고 극심해진다라는 게 기후변화의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진다라는 게 태풍도 그렇지만 그런데 막연하게 그전까지는 가뭄과 홍수가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010년을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2011년에 그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에도 여기 있네요. 1페이지에 보면 레스터 브라운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의 앵그리 플래닛이라고 2011년에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원래 레스터 브라운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던 사람이고 기후변화 추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2010년 이 해를 거치면서 레스터 브라운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빠져요. 예, 책을 보면 정말 우울합니다. 예.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우울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020년이나 2030년이나 그 문제만 남았을 뿐이다. 예. 지구의 위기라는 게 닥칠 시기가 2020년이나 2030년 이제 남은 문제는 그 문제뿐이다. 그리고 레스터 브라운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식량 문제를 강조합니다. 지구의 위기,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는 것 뿐이지 않나? 그러면 뭐 반팔 입고 좀 다녀야 되는 날이 좀 많아지고 열대야가 좀 많아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사실 이거는 식량 문제거든요. 유엔 산하 기구 중에 FA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식량농업기구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식량농업기구예요. 그 기구는 식량농업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FAO가. 근데 이 FAO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식량농업기구가 기후변화를 다룰까? 우리나라는 기상청만 다루잖아요. 날씨를 다루는 기상청만 기후변화 이야기하는데 왜 유엔에서는 식량농업기구가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을까? 그거는 기후변화가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농업이고 그 식량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 FAO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와 농업, 식량 문제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은 식량위기가 닥치면 한반도는 정말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남한은. 왜냐하면은 북쪽에 북한이고 삼면이 바다인데, 그러니까 한반도는 식량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2.6%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22.6%의 곡물 자급률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식량과 그 다음에 동물들이 먹는 사료, 가축들이 먹는 사료까지 포함해서 우리 이 한반도에서 필요로 하는 곡물의 22.6%만 우리가 자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70몇 프로는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예. 일본하고 우리가 제일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 수치는 이제 식량위기가 도래했을 때는 아주 비싸게 사 먹거나 아니면 못 사 먹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저 아이한테도 그리고 저 아이는 이제 농사를 어릴 때부터 이제 어린이집부터 농사를 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부모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농사를 짓는 걸 알게 한 거다. 너 그런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가 특별히 돈을 많이 안 주더라도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다가 식량이 끊어진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녹색통로 읽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쿠바하고 북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쿠바 같은 경우는 농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식량 문제가 있었던 게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수출하고 밀이나 석유를 수입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탕수수 그 밀이나 수입을 공급해 주는 게 이제 소련이나 동구권이었는데 소련이 몰락하면서 이게 끊어진 거죠. 사탕수수만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식량이 있어도 식량을 수송할 수 있는 석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식량 문제에 봉착을 했죠. 쿠바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거는 전 국민이 다 농사 짓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바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저는 농사는 꼭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참 골치 아픈 존재인데요. 이런 문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 협약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교토의정서, 그죠? 그리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기후변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기후변화 이야기 나오면 항상 이제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완전히 껍데기가 됐어요. 그 교토의정서를 지금 준수하는 국가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게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를 배출하는 국가들은 그 교토 의정서 바깥에 있어요, 지금 이제. 예, 적응을 안 받습니다.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 세계에서 제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 중국은 교토 의정서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제일 급한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 협약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협약은 15%만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예, 전혀 지금 대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만드는 게 논의 중에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는 세계 7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9위, 7위, 9위, 8위, 7위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 한 해에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9.8%가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석탄 화력 발전을 지으면 이거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원전 문제, 뭐 이런 기후변화 문제, 실제로는 피해는 다 받을 수 있는 나라인데 아무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 국가 정부도 그렇고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석탄 화력 발전소 더 짓고 여러 가지 자동차 많이 타고 뭐 이런 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막 그러는데 저보고 기후변화 이런 거 참 중요한데 뭐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피부로 느끼겠냐, 당해봐야 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당해봐야 알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기후변화라는 걸 부정했거든요. 과학자들 중에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일단은 유엔 차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맞고, 그 다음 지금처럼 가면 어떻게 된다, 뭐 비관적인 시나리오, 낙관적인 시나리오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새로운 보고서가 나옵니다. 유엔에서 나올 보고서가 또 준비 중에 있는데, 근데 어쨌든 보고서의 내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실이고.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닥치기 전에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사실은 성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후쿠시마 사고를 충격받은 분들이 차츰 이렇게 생각이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원전 문제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지구 환경 문제, 또 지구 환경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입니다. 한반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문제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문제들을 외면하고 계속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시점에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좋다, 그렇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뭐 원전에 생산된 전기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동차도 많이 타고 했는데 가전제품도 많아지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가? 그러면 정말 행복하다면, 지금 우리가 다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정말 행복하다면 이렇게 사는 것도 그래 뭐 행복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전 뭐 화력 발전, 뭐 자동차 많이 타고 가전제품 많이 쓰고 경제 성장해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 같고 소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냐?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 부분이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세계행복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이것도 유엔에서 나온 겁니다. 요즘 유엔에는 행복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이 진보적인 정치학자가 아니에요. 미국의 주류 정치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행복이에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미국의 정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을까? 미국 경제는 왜 그랬을까? 유엔 차원에서 행복에 대한 게 유엔의 가장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작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초록색이, 진한 초록색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들. 유럽, 뭐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 많이 가는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연한 초록색이 이제 좀 그보다 조금 덜 행복한 나라들. 행복도 한번 순위를 매겨본 건데요.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이 파란색 41에서 62 사이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몇 등 정도 됐냐고 하면 몇 등 정도 됐냐면 한국이 56위, 대한민국이 56위, 일본이 44위 정도 했어요. 행복도 순위를 해보니까 이게 2012년에 미국에서 작업을 해서 유엔에서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정환 재단이라고 있어요. 방정환 재단에서 2011년에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을 국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료인데요. 이게 대한민국 빨간 겁니다. 이 행복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 행복도.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비교 가능한 국가 중에서는 제일 낮았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못한 거고요. 비교 가능한 국가 중에서는 제일 낮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기 아이가 있는 어머님들도 많으실 텐데 초등학교 5학년 지나면서부터 쫙 행복도가 떨어지는 걸 보실 겁니다. 네. 쫙 떨어집니다. 행복도가.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세계에서 제일 낮은 행복도예요, 사실은. 네. 조사 가능한 국가 중에서. 근데 사실 어른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이 청소년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국 사회라는 사회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사실 풍요로워진 건 사실입니다.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했지만 어쨌든 사회 전체적으로는 물질은 풍요로워진 건 사실이고 우리가 누리는 소비 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낮은 수준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전이나 환경 문제 생각하면 지금 누리는 행복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는 그냥 그날 살 뿐이지 사실은 지금도 행복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냉정히 봤을 때. 그리고 행복에 관해서 이제 유엔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분석도 해보면요, 사회나 개인의 행복이라는 게, 특히 개인의 행복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기초적인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충족이 되면 행복이라는 건 돈보다는 공동체의 상황,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상황,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가치관, 이거에 의해서 행복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행복을 분석을 해보니까 행복도를. 그리고 공동체 상황이라는 건 뭐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이야기들이고. 근데 이 기초적인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이야기하면 잘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도달했어요. 국민소득 $10,000가 보통 비교를 해보면 한 $10,000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소득 수준이 도달한 겁니다. 우리는 $20,000가 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준은 충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의 상황과 또 정신, 육체의 건강, 가치관. 우리가 흔히 정신성리 하는데 진짜 정신성리가 맞습니다. 행복을 생각하면. 아무리 공동체가 나빠도 개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도 행복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도 위안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타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높은 소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흔히 이기적인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사를 해보면 이타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관계, 공동체 있는 게 중요한데요.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까 보신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살률도 높고 행복도가 낮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외로움이 굉장히 큽니다. 조사를 해보면 외로움이 높게 나와요. 외롭다는 건 뭐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사람이.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게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세계 여러 사회를 조사해보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게 굉장히 행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돈은 어느 정도 있으면 되고 사회든 개인이든 그래서 사회로 보면 공동체가 건강해야 된다. 개인으로 보면 개인의 가치관, 건강,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계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가 나왔고, 유엔에서는 이걸 계속 발전시킬 겁니다. 유엔은 지금 더 이상 경제 성장 가지고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 이 행복이나 삶의 질과 관련된 그걸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보신 이런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아까 보신 원전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러면서도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고 이런 삶의 방식이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최우선의 목표가 돼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준은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고 달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경제성장, 개인은 돈. 그 과정에서 불평등도 심화됐고 농업 같은 건 포기가 됐죠. 그래서 공부 자금률도 그렇게 떨어지고 사람들은 다 경쟁에 힘몰리고 그 다음에 뭐 환경 문제, 지속 가능성 이런 건 전혀 이제 논외가 됩니다. 뭐 그거는 논외가 돼버리고 그리고 개인의 삶도 이런 사회가 이렇게 가는 속에서 개인의 삶도 물질과 소비 중심으로 그냥 다 흐르는 거죠. 공동체 이런 거는 다 파괴되고 관계도 파괴되고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 조사를 보면요. 부모님하고 관계도 되게 안 좋은 걸로 나와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모님과 갈등도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거는 친구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걸로 나와요. 고등학교로 가면. 예.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질문해 보면요. 초등학교 때는 가족이라고 나와요. 굉장히 마음이 들어서 흐뭇하죠. 근데 중학교쯤 가면 가족은 확 떨어지고 친구가 올라갑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쯤 가면 친구도 떨어지고 돈이 올라가요. 그래서 고3을 상대로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행복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돈입니다. 그 다음 친구, 가족. 가족은 이제 부모님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신 세계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정신도 그렇게 바뀌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관계들도 파괴되고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는 돈이 모자라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데는 돈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사회 전체로 보면 물질이 모자라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개인으로 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모자라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부족한 거죠. 관계,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주위에 보면 뭐 먹고 살만한데 막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불행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생각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원인이 사회로 보면 성장을 추구하는 거고 개인으로 보면 물질과 돈을 중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린이 청소년들 가치관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낳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사회의 지표라는 건 아까 지구적인 뭐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조사해보면 다 나쁘게 나와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지구도 문제가 있지만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은 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청소년 행복도 제일 낮고 노동시간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가족끼리 밥 먹는 횟수가 대한민국이 제일 낮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족끼리 밥 먹는 횟수가 낮아요. 제일 적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제일 낮고 원전은 제일 많고 원전 밀도는 제일 높고 원전 밀도는 제일 높고 홍보 작업률은 제일 낮고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자료도 있고 저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도 풀어가면서 지금보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을 요약한다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쉽게 말하면 행복한 불편이라고 생각해요. 책 중에 즐거운 불편이라는 책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즐거운 불편, 행복한 불편.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들, 그래도 행복한 나라들을 조사해보면 그 행복한 나라들을 저는 요약해본다면 행복한 불편이라는 단어가 맞거든요. 아까 보신 그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로 나왔던 나라는 어디냐면 덴마크입니다.
유럽의 덴마크. 예.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요. 덴마크가 제일 행복한 나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중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작은 나라,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가 상당히 행복한 나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코스타리카나 베네수엘라는 우리보다 국민소득도 낮은 나라예요. 예, 경제적으로 떨어진 나라입니다. 덴마크도 사실은 뭐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덴마크 같은 나라는 원전도 시작을 안 했거든요. 원자력 발전 자체도 시작도 안 했고 전기 소비도 우리보다 적게 합니다. 전기 소비량도 우리보다 적고 재생 가능 에너지나 농업 같은 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죠. 잘 돼 있고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덴마크는 대학 진학률이 5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83%가 넘었거든요. 전 세계 최고입니다. 대학 진학률을 보면. 근데 덴마크는 50%만 대학을 가는데 그럼 대학을 안 가는 50%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학을 50% 가는 50%도 먹고 살고 대학을 안 가는 50%도 먹고 살고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라고 하는 덴마크 사회의 특징은 우리하고도 다 반대편에 있어요. 에너지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물질이나 소비를 보는 관점도 다르고 뭐 농업을 보는 태도도 다르고 교육을 바라보는 태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한테 시사점이 많죠. 네. 그 요약하면 행복한 불편일 수 있어요. 덴마크라는 사회는 어쨌든 전기도 적게 쓰고 원전 안 하기 때문에 전기도 적게 쓰고 재생에너지 이런 거 일찍부터 기술 개발도 하고 노력해가지고 늘려왔고 그 다음 덴마크 교육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생태 환경 속에서 교육을 하고 굉장히 자립심이 강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50% 대학을 안 가도 50%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미리 준비하는 교육 제도도 그렇지만 교육 철학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덴마크를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그리고 이 코스타리카, 중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가 세계에서 행복도 조사해 보면 항상 높게 나와요. 다른 조사에서도. 근데 이 코스타리카는 국민소득은 $10,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절반 이하 정도 돼요. 근데 왜 이 코스타리카가 행복하게 나오느냐. 코스타리카는 이 중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나라예요. 스위스도 행복도가 높고 살기 좋은, 여행 가보시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코스타리카가 스위스처럼 행복하다고 나오느냐 하면 코스타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걸 시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걸 지금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지만 재생에너지 같은 걸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전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 보존을 신경을 쓰는 나라예요. 코스타리카가 관광으로 유명한데 코스타리카의 관광은 생태 관광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생태 관광 같은데 꽂혀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코스타리카예요. 그리고 코스타리카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가 지역 주민들한테 길을 닦아주겠다. 코스타리카에 유명한 생태 관광지가 있는데 그 관광지가 비포장도로로 6시간인가를 달려야 갈 수 있어요. 정부가 포장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좀 상상할 수가 없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적당히 오는 게 좋다. 네. 이게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관광객이 많아져서 이게 우리가 생태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환경이 파괴가 되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손해다. 그 정도의 지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장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회가 행복도가 높은 걸로 나와요. 조사를 해보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불편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고 그걸 만약에 조금 더 딱딱하게 말하면 저는 녹색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색 전환이라는 건 우리가 경제 성장이나 물질 중심에서 좀 벗어나자. 더 이상 이제 성장, 물질, 경쟁 이런 단어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전까지는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중학교 3학년인데 솔직히 뭐 부모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안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솔직히 그랬는데 요새는 제가 이제 딸한테 이야기하는 게 야, 너 대학 안 가도 되니까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공부해도 된다. 그리고 대학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가 뭐 시골 가서 농사 짓는 거 배워도 되고 그런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먹는 거나 에너지 관련된 그런 일도 좀 해보면 좋겠다. 근데 제 아이는 도시가 좋다고 계속 그러는데 요새 이제 뭐에 꽂혀있냐면 제가 제빵에 꽂혀있어요. 제가 제빵. 그래도 그래 괜찮다. 건강빵, 건강과자 이런 거 만들어서
워낙 빵 과자가 안 좋잖아요.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덜 나쁜 과자나 빵을 만드는 거라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새 제가 저는 학원 안 보내는데 제가 제빵 학원을 보냅니다. 한 달에 32만 원을 해가지고 월급을 들여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 자신을 자금 지원 같은 거 많이 주는데 실제로는 춘향전 축산이나 이런 거는 조금 지원이 있지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고기 같은 걸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정부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많고요. 정부가 오히려 친환경, 유기축산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주고 공장 축산에 지원하는 걸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게 있고, 소비 측면에서 보면 말씀대로 고민스럽죠. 뭐 나만 좋은 거 먹고 우리 아이만 좋은 거 먹는 게 과연 이게 또 해결책은 아니니까 다 같이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중요한 게 교육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먹거리에 관한 교육이나. 그리고 이제 채소 안 먹는 아이들, 김치 안 먹는 아이들에게 제일 그 효과적인 방법이 어쨌든 학교 텃밭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길러서 한번 먹어보는 경험을 해서 맛을 좀 체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미각 교육이라고 하죠. 미각 교육을 해보면 좀 바뀐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해본 사례들을 들어보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는 많고, 외국에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어쨌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적게 먹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고기를 그래도 좀 기르는 과정도 좀 윤리적이고 인간의 건강에도 덜 해로운 고기를 먹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먹거리에 관한 교육, 이게 이제 정보도 줘야 되고, 실제로 채소나 김치 안 먹고 고기만 먹는 아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짜 한번 뭐 농사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미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생산과 소비 양쪽에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전기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먹는 거 문제도 다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먹거리하고 농사, 그러니까 생산은 농업이라고 본다면 이제 소비 측면에서는 먹거리인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바뀌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워낙 많이 먹어서 채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예전에 많이 먹어가지고 제 건강도 사실은 생각해서 저도 채식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사람들하고 먹는 거에 대해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안 먹는 게 좋겠더라고요. 안 먹고 얘기를 좀, 먹는 거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려면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저 아는 사람들이 제가 고기 안 먹는 걸 이제 많이 아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돼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요새도 안 먹니? 괜찮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떻니?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잖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도 안 먹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질문 받으시면 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런 얘기 하세요? 네, 하죠. 제가 이제 전기 문제와 먹거리에 대해서는 약간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워낙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최근에 많이 배웠어요.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부분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학 논문에서 이미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그 채식으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질병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에는 좀 적게 먹으면 되는 건데 이미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식생활을 바꿔가지고 그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의료생활 같은 데서 요새 프로그램으로도 하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질문 자체에 대한 준비된 정답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다 계속 해대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아, 그런 거죠. 불편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답, 그게 정말 정답일 것 같은데 다른 답 말고 그런 거를 가지고 싶어요. 아, 그런 거요.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일단 고기 이제 채식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이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기, 계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왜냐면 저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적게 먹는 게 좋은 것 같더라. 몸에도 좋고 뭐 환경에도 좋고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사람들한테는, 제 딸한테도 그래요. 좀 적게 먹자 그냥 뭐. 그리고 이왕 먹는 거 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생협에서 파는 고기는 좀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일반 육류보다 시중에서 파는 것도 좀 비싸니까, 예를 들면 뭐 그게 2배 비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반 먹으면 그러면 사실 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먹는 것보다 좀 적게 먹고 이왕이면 좋은 고기를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준비된 대답은 그런 거예요. 아예 먹지 마자 이러면은 사람들이 불편해요. 약하게. 약하게. 예, 그렇죠. 그리고 전기도 그래요. 전기도 뭐 그렇다고 하면 냉장고 다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왕이면은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 말고 좀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 중에서도 전자레인지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꼭 안 써도 사실은 이렇게 조리하거나 먹는데 큰 지장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기밥솥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좀 덜 쓴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전기 소비를 줄일 때도. 그리고 뭐 전등 교체하는 거라든지 뭐 스위치 잘 내리는 거, 뭐 멀티탭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대기 전력 같은 거 없애는 거 이런 거는 뭐 사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냉장고를 버려라 이러면 이제 예, 그러면 힘들어지죠. 예,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 줄이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소비 같은 경우도 한 10% 많이 하면 20% 그 정도 줄이자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학교 같은 데서도 전기 낭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만나면 학교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엄청납니다. 학교에서 억 단위가 넘어가요.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기요금으로 내는 돈이 학교 예산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학교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전기요금을 줄이면 그게 학교에서 그만큼 다른 데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사실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개인도 사실 전기 소비를 줄이면 전기요금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차라리 저도 이제 딸한테 한번 꼬셔봤는데 애가 중학생이라서 안 듣던데 말이 안 듣는데 네가 전기요금을 줄이는 걸 노력해서 전기요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용돈을 더 줄게 내가 차라리 3,000원을 더 줄게 3,000원 전기요금이 줄어들면. 근데 중3쯤 되니까 뭐 별로 이렇게 근데 초등학생 정도 되면 얘기가 통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딸이 아낄 수 있는 전기요금의 방향이 어떤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거는 너가 우리 집 전기를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등을 교체해야 된다. 뭐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너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그럼 그 아이디어를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게. 우리가 열심히 수시도 너가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너가 한번 짜봐라. 이렇게 우리 집 절전 계획 같은 걸 한번 짜가지고 그런 거 다 하시니까. 프로젝트로 준비하신 건데 대가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요. 참 취지는 좋은데 인센티브가 너무 약해.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실패 사례 중에 하나. 실패 사례 중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창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이제 행복축산으로 길러진 소나 돼지를 먹고 있는데 항상 닭은 일주일에 한 마리씩 네, 그 치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열마리를 소비할 때는 항상 먹으면서 내가 그 한 살인 생약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으면서 왜 이런 한 군데 덩어리 치킨 뜯어 먹지 이러면서 축산으로 길러진 통닭집을 체인점을 내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닭이 지금 이제 친환경 축산이나 유기 축산으로 닭을 이제 기르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 공급이 굉장히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량을 확보하기가 강당에다 차리고 고급 치킨 해가지고 배달이어야 되는 네, 또 하나는 맛이 없어. 네. 우리가 입맛이 연하게 길들여져 갖고,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키워갖고 이걸 먹으면 일단은 굉장히 질감이 질기고 망하는 지름길. 먹거리와 관련된 거는 저는 되게 일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교육 같은 걸 먹거리 교육 같은 걸 제대로 하려면 사실 그것 자체도 하나의 일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텃밭 요새 도시농업 관련된 분들이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농사 교육 같은 것도 하고 먹거리 교육을 하면 효과가 꽤 있는 걸로 나와서 그런 것도 사실은 하나의 일자리잖아요. 지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자리라서 그런 쪽이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창업보다는 약간 좀
먹거리와 관련된 일자리는 저는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저도 딱히 답은 없지만. 좀 아까 항상 치킨과 맥주는 진리라는 그 다음 생각이 전화부터 중요한.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이렇게. 스낵을 끊는 걸로. 근데 이제 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환경에 미치는 부담은 좀 덜하긴 하죠. 예, 왜냐하면 그 같은 고기라도 소고기 같은 경우가 제일 사료도 많이 소비가 되고 그다음 물 소비도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같은 1kg의 고기라면 사실은 소고기보다는 닭고기가 사료 소비나 이제 물 소비가 적긴 해서 그 사육 과정에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치맥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 사실 저희 녹색 당원들 중에서도 치맥집 사장님도 계세요. 그분을 보면 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원하세요. 치맥집 사장님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불편함이나. 네. 저도 이렇게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막 어떤 수치를 말씀하실 때 막 소름이 쫙 돋아서 큰일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또 저는 이렇게 어떤 정당 이런 굉장히 관심이 없고 반대하기도 하고 저를 세직이 안 받기도 하는데 이게 녹색당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런 걸 선뜻 할 수 없고 제 주변 사람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한 불편이 엄습해올 것이다 하는 두려움,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 거의 공포 수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특히나 이런 공부와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으면 더욱 그럴 것 같거든요. 질문이야 질문. 어떤 걸 상상하면서 제일 공포스러우세요? 제가 사실 있잖아요. 오늘 차를 타고 왔어요. 너무 창피해서. 네. 이걸 다르네요. 딱 걸렸어. 저는 제가 어떤 존재가 딱 이렇게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는 순간 저희 그걸 해야 되니까. 뭔가 규정되는 것 같은 뭐. 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아도 송당을 나가지 않는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되니까. 뭘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못 가고. 이걸 다른 순간 나한테 실천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왜냐면 이거는 실천이 단지 내가 다른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천. 완벽하지 못해도 뭔가 그것이 내 아이, 우리 가족. 굉장히,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과 잘 맞지 않는 것, 유일한 것 하나가 저희 남편과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골프를 끊지 못하는. 근데 저는 그걸 갈 때마다 정말 아주 막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고민들이 사실 누구나 다 안고 있는 고민이죠.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막 녹색당에서 역할을 맡아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생태적으로 살고 있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녹색당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원 중에 골프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내가 골프 쳐도 되나? 근데 자기는 업무상 또 안 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즐겨서 막 아주 그러지는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1년에 몇 번은 골프장에 가야 된다는 딜레마가 있는 건데 그런 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게 방향이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게 방향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당장에 내가 이렇게 다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리 생각의 방향이나 행동의 방향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의식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동차도 가급적이면 좀 덜 타면 좋지만 그렇다고 있는 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고. 참 좋은 되게 싫어했던 말이에요. 굉장히 딜레마야.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퇴근용으로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안 탈 수가 없잖아요 당장에. 근데 예를 들면 여행을 가는 거죠.
하니까 여행을 갔는데 이번에는 가족 여행을 갔는데 대중교통을 한번 가볼까?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부산 정도를 가잖아요. 부산 정도를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을 때 온실가스 배출에 굉장히 상당히 큰 차이가 나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여행을 가는데 한 번은 내가 대중교통으로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번 여행을 가자. 가족 여행을 가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너무 크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우리 현실을 인정하고 예, 현실을 인정하고 저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작은 것부터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국가나 사회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지금 현재 교통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은 돈도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기차 같은 걸 이용했을 때. 저도 다니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책이 사실 문제죠. 사람들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도덕적으로 강요할 일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네. 마찬가지로 고기 같은 것도 이왕이면 좀 덜 먹을 수 있도록 뭐 급식 체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좀 만들어주고 또 왜냐하면 고기 말고도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맛을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건데 그런 게 안 되는 상태에서 개인 보고 그냥 맛없어도 먹어 뭐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전기 무조건 쓰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동차 타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의 실천은 좀 작은 것부터 하고 정치라는 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그 개인의 몫으로만 다 돌릴 수 없는 문제다. 이거는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정치라는 게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궁금한데요. 아까 원전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30%가 차지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전기. 전체 전기의 30%. 그러면 이제 그러면 대부분은 어디?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전기 생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30을 생산을 원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기 100 중에 원전이 30이고 그거보다 화력 발전이 훨씬 더 많고요. 근데 나머지는 아주 적은 비중인데 그걸 소비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산을 100을 했을 때 가정에서 14점 들었습니다. 가정용 전기로. 그리고 산업용 전기로 53을 씁니다. 100 중에 53을. 사실은 한국에서 저도 이제 전기 문제도 너무 그러니까 너무 저는 뭐 불편을 감수하고 너무 많이 줄이고 이런 얘기는 안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의 전기 소비 중에 53은 산업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개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집에서 쓰는 전기 한 10% 정도만 줄여도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 소비가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정부 자꾸 가정에서 많이 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진실은 그건 아니에요. 에너지를 줄이자 하면은 우리나라에 그 산업 구조 같은 예, 거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산업용 전기를 줄여야 되고요. 산업용 전기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을 해줘요. 우리나라가 원가 이하로. 예를 들면 가정용 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금이 6단계로 되어 있어요. 누진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게 여름에 쓰면 엄청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제일 밑에 단계에 있는 요금보다 제일 위에 있는 단계 요금이 11.7배예요. 가정용은. 세금도 이런 세금이 없죠. 예, 굉장히 높은 누진제예요. 그래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이렇게 해서 한 4구간쯤 들어가면 요금이 확 듭니다. 예, 그래서 에어컨 쓰면 요금이 확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근데 산업용 전기는 전기 요금이 가정용 전기 제일 낮은 구간 요금밖에 안 받아요. 그것도 디스카운트 되죠. 예, 대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석유 쓰는 것보다 전기가 더 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용광로를 전기로 가열을 시켜요. 우리나라는 전기로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싸니까. 예, 석유 떼는 것보다 전기요금이 싸니까 용광로를 전기로 합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쓰게 만든 거예요. 기업들이 굳이 전기를 안 써도 되는데 그것도 다 전기로 바꾼 거예요. 싸니까. 기업들은 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국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 기업들이 줄일 수밖에 없어요. 전기 소비를. 그리고 똑같이 하면서요. 예. 그 자기네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서 원전으로 자꾸 하면서 다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구조가. 예, 그 구조가 이제 그 구조에서 이제 일단 기업들이 이익을 보죠. 특히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천억 정도를 전기요금으로 이익을 보는 셈이에요. 삼성전자 이익이 한 10조쯤 되면 순이익이 그중에 한 3천억은 사실은 한전이 보태주는 거예요. 전기요금 싸게 해줘가지고. 그런 구조는 있죠. 근데 사실은 그 3천억이 없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못 사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예, 포항 포스코 같은 회사가 전기요금 좀 올린다고 해서 그 회사가 뭐 생존을 못하냐면 그게 아닙니다. 이익이 조금 줄어들 뿐이에요. 전체 이익 중에. 그런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 정부가 이 어떻게 보면 원전을 한편으로 원전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어요. 원전을 계속 늘리는 명분이 전기가 모자라다. 그러니까 전기를 계속 전기 소비를 늘리게 만들어 놓고 전기가 모자라니까 원전 더 지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정책을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거기에 이해관계 가진 사람은 원전을 짓자는 사람들. 원전에 지어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 하나 짓는데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엄청난 사업이에요. 한 개 짓는데. 근데 그걸 또 누가 지냐면 기업이 지어요.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원전 안 짓는다고 해서 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전을 지으면 좋죠, 기업들은. 그리고 전기도 싸게 공급받으면 몇 천억이라도 남잖아요. 좋죠.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 구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국가정들이. 근데 수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남은 이익이 네. 또 노예로 가는 거죠. 일본은 그렇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워낙 막강한 그 전기, 원전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그 사업 영역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한전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한전,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관련된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사실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유권자들이 얘기를 안 하면 정치에서 누가 얘기를 안 하면 사실은 그 구조는 안 바뀌고 이때까지도 아무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바뀌고 그냥 쭉 흘러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이슈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요금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왜 가정용만 그렇게 누진제를 하고 산업용은 그렇게 싸게 해주냐 지금 그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소비 측면에서 보면 산업용 전기를 줄이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리고 가정용은 제가 왜 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자기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만이 유권자로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실천을 해본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발언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선거를 하는데 내가 유권자인데 정치인들에게 뭘 요구할 건지 했을 때 내가 전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원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전기 이렇게 많이 쓰도록 국가가 그렇게 전기요금 싸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유권자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시민이.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가정용 전기는 사실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런 실천을 하는 게 본인 스스로도 당당하고 남들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핵심은 전기 문제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에 있어요. 그리고 상업용 건물들 이 마트하고 백화점 이런 데 쓰는 전기도 엄청납니다. 그런 것도 다 산업용 전기. 그거는 산업용 말고 또 상업용 건물 전기가 따로 있고. 아파트에서 네. 광고하기 위해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광고판이나 뭐 이제 마트, 백화점에 쓰는 전기도 또 상업용 건물도 전기가 있고요. 학교 같은 데 쓰는 것도 교육용 전기라고 해서 다 분류가 따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가정용은 1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런 용도들 합쳐가지고 86%가 되고. 아파트를 홍보하는 것도 다 그 대기업 사실은 그 아파트도 왜 이전에 무슨 그냥 대림 아파트였을 때 네. 이편한 해당 이런 이름을 바꾸고 거기다 조명을 달아가지고 네. 밤에는 무조건 그 조명을 켜고 그런 전기가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예. 다 뭐 때로는 그렇습니다. 자기 아파트 네. 값이 올라가도 괜히 이득을 보는 경우도 네.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덩치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득을 보는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가 날 때 일본에서 쓰는 전기의 27%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원전을 일본이 다 문 닫게 됐죠. 일단은 다 가동을 중단시키게 됐어요. 후쿠시마 사고가 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지자체들도 다 가동하기를 중단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2개만 가동 중에 있고 54개 중에 2개만 가동 중에 있어요. 일본은. 그러면 27%의 전기가 없어진 거죠. 일본 사회에서.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지금 일본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일본의 공장들은 무슨 전기를 쓸까? 근데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그렇게 원전이 다 가동 중단하게 되니까 일본 정부가 2011년 여름이 됐어요. 여름은 전기를 많이 쓰고 우리나라도 봄, 가을에는 전기가 남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나라도 봄, 가을에는 전기가 남고요. 여름하고 겨울에만 전기가 모자라서 뭐 전력 피크는 일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도 봄, 가을에는 문제가 없었고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 이제 첫 번째 여름이 2011년 여름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여름에 전기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15%씩 다 줄여라. 네. 기업들에게. 그랬는데 일본 기업들이 15% 이상씩 다 줄였어요. 그랬는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낭비되는 전기가 특히 기업들 산업에서 낭비되는 전기가 일본도 그만큼 많았고 기업들이 자가 발전 설비 같은 게 있어요. 자체 발전 설비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되게 큰 공장들은. 근데 그걸 굳이 안 돌린 거예요. 일본에서도. 왜냐하면 전기가 싸니까. 사서 쓰는 게 싸니까 굳이 자기 설비를 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돌리게 된 거죠. 공급받는 전기가 적으니까 자기 자체 설비를 돌리고 자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해결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놀라웠던 건 어쨌든 15%를 줄이라고 하는데 당장 줄이라고 하는데 줄였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놀랐던 게 자기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어떤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큰 건물에 다 자가발전 설비가 있어요. 그리고 공장들도 자가발전 능력들이 있는 공장들이 많아요. 삼성이나 포스코 이런 큰 기업들은. 근데 그동안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원전 몇 개 줄여도 된다라는 게 얼마 전에 기사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원전을 굳이 안 하고도 줄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 경험을 해서 체감 온도가 우리하고 틀린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코스타리카라고 아까 예, 말씀하신 코스타리카, 부분이 예. 저한테 되게 꽂히는 부분인데 예. 그쪽의 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람의 보정은 뭐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그쪽은 어떤 투명성? 네. 그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는 저도 오늘 들으면서도 참 저의 무지함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눈 가리기식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부분들 그 어떤 근본이 뭘까?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투명성에서 그렇죠. 의식이 이렇게 높아진 걸까? 뭐 이런 것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말씀대로 그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안 주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원전 할 건지 말 건지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한 데는 정부가 어쨌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하니까 사람들이 토론을 해보니까 뭐 이렇다면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고 예전에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국민투표까지 했어요. 이제 할 건지 말 건지 가지고 찬반 논쟁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50점 몇 프로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49점 몇 프로가 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50.1% 정도 차이가 났는데 1%가 어쨌든 반대가 더 많았어요. 원전. 그래서 한 개를 다 지었는데 가동을 안 했어요. 다 지어놓은 원전을.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찬성한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고 그러면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찬성이든 반대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토론도 되고 판단을 하면은 그래도 좋은 판단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씀대로 이제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안 알려주니까 그 문제가 저는 제일 큰 것 같고요. 만약에 정보를 잘 안다면 그 정보를 다 알고 나서도 우리가 굳이 원전을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제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도 그렇게 정보를 다 해놓고 하면은 뭐 80%가 반대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탈리아가 얼마 전에 국민투표를 또 했거든요.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예전에 했는데 그때도 반대가 많아서 안 하기로 했고 얼마 전에 다시 국민투표를 했어요. 원전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90몇 프로가 반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탈리아 국민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니까 뭐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명성. 이런 사실을 좀 많이 알려야 되는데 라디오 같은 데서 제가 이제 가끔 나와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라디오 잘 안 듣잖아요.
TV 같은 데 좀 나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TV는 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한전이나 한국수력원자 이런 데가 굉장히 큰 광고주거든요. 광고주예요. 예, 그 사람들 광고비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 어려워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언론에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관련된 보도나 프로그램도 많아지긴 해서 좀 많아지긴 하는데, 근데 주위에 많이 알리는 게 제가 보기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전환되는데요. 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그런 큰 사고를 한번 겪어야지만 좀 인식이 전환이 되잖아요. 원진 같은 거라는 걸. 그런데 그런 걸 겪지 않고서 그게 인식 전환이 가능할까?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참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슨 사고가 한번 나면 이게 진짜 아니구나, 뭔가 전환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전환이 가야 될까? 강연을 해보신 입장. 저는 이제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왜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이야기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지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 지구가 망하는데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지구가 망하지 않도록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게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하루 전날까지 노력하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하는 방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확산이 빨리 될 수 있을까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꼭 사고를 안 겪어도 인식의 전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체르노빌 사고 나기 전에 국민투표를 했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78년에 우리나라의 고리 1호기라는 첫 번째 원전이 가동을 할 때 오스트리아도 같이 첫 번째 원전을 지었어요. 오스트리아에. 같은 시기였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군사 정권 시절이고 하니까 찬반 토론이라는 게 불가능했고, 오스트리아는 어쨌든 민주주의를 하던 국가니까 그때 78년에 찬반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오스트리아는 사실 그런 큰 사고를 안 겪은 상태에서도 그런 토론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사람들이 하기에 달려있는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사고를 안 겪은 건 아니에요. 후쿠시마라는 데서 방사능 물질이 많이 날아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가까운 데서 사고가 났던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아주 무관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런 사고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일이라는 건 저는 사람들이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그렇게 국민투표까지 가게 된 것도 오스트리아에 먼저 그렇게 생각이 있는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하면서 그게 국민투표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냥 가동을 했겠죠. 왜냐면 다 지었으니까. 100% 완공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가동을 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총리가 이럴 거면 국민투표 한번 붙여봅시다. 근데 국민투표 붙일 때 당연히 찬성이 많을 걸로 생각했어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국민투표 붙인 거예요. 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게 반대를 하니까 귀찮으니까 국민투표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건데, 의외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게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바뀐 거예요. 처음에 여론조사 했을 때는 찬성이 훨씬 많았고 정부는 그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투표 붙였는데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처음 그걸 시작했던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하여튼 우리는 지구가 망해서도 안 되고 사고가 나서도 안 되고 그 전에 우리가 바꿔야 된다.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근데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에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몇백 명도 안 됐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몇천 명, 몇만 명까지는 된 것 같아요. 최소한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게 조금만 더 넓어지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세상의 변화라는 건 원래 한 1% 정도의 사람이 먼저 생각이 바뀌면 그게 2%, 3%가 되고 5%가 되면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5천만 인구 중에 한 50만 정도까지만 확실하게 자기가 왜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 정도만 돼도 저는 바뀔 거라고.
지금 아직은 이제 한 5만 명 많이 잡아도 50만 명 정도가 되면 바뀌지 않을까. 아니 하 대표님 생각이 되게 낙관적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는 정말 안 될 줄 알았던 사람 거의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인식의 전환을 받아치고 인식의 전환을 아무리 가까운 나라에 있어도 바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데 바람의 방향 바뀌는 게 낫지. 그래서 저의 질문은 아까 그 대표님께서 정당이 싫었다고 예전에는 그 정치 싫었다고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정당 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근데 정당이 권력을 잡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 같은 말씀을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녹색 전환이고 그걸 위해서 정당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인 걸로 접수를 했고 근데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역시나 권력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또 권력을 잡으려고 딱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애초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 지향점은 막 훼손되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또 그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우리 가치는 그냥 꿈으로만 남아 있는 거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잡고 계신가요? 말씀대로 그게 되게 경계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아직은 경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 대량의 인간도 없는데 벌써 정당이 하고 있는 걸 부정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계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경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당이라는 조직도 조직 안에서 그런 자기 경계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녹색당은 그런 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녹색당들도 지금 30년 된 녹색당들이 많아요. 외국에 보면. 근데 그 정당들 중에 약간은 이제 이렇게 뭐 선거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득표율을 올리고 이런 정당들도 있고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는 약간 변질됐다라고 비판받기도 하는 그 나라 안에서는 비판받기도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서 자기 경계라는 것들이 이루어져가지고 또 최소 어쨌든 처음에 생각했던 본질이 훼손되지는 않는 그런 장치들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정당이 싫었고 지금도 사실은 기존의 정당은 별로 안 좋아요. 뭘 안 좋아하냐면 정치라는 스타일이나 문화 같은 게 저는 별로 저하고 안 맞아서 그러니까 주장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꼭 기존의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를 하는 방식이 저는 좀 안 맞았거든요. 저는 좀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고 이런 게 저도 안 맞아요. 이게 뭐 조직의 결정이니까 따라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녹색당을 할 때 그런 것도 넣어놨어요. 조직이 다수결로 결정하더라도 소수자의 의견은 존중돼야 되고 뭐 정당이 결정을 하더라도 평당은 안 따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은 그걸 바라지 않으니까. 왜냐면 내가 뭐 어느 조직이 하는데 거기 다 따라야 되고 이런 거가 되게 싫잖아요, 사람이. 저도 사실은 되게 좀 성향이 그런 성향이라 가지고 그런 식의 좀 기존의 정당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우리가 방식이나 문화를 좀 바꾸자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제가 기존의 정치에 대해서 가졌던 거부감 중에 상당수는 좀 약간은 이제 좀 줄어들 수는 있고,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질될 가능성은 늘 있죠.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저도 이제 우리 당원들하고 이제 워크샵이나 이런 거 토론회 같은 거 하면 제가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 자신에 대해서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정치라는 이제 생소한 영역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걸 해야 되고 말씀대로 선거에도 나가야 되고 뭐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자.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정치라는 게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아지고 있느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사실 그게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대로 정치라는 게 약간 괴물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런 데 빠지다 보면 선거 이런 데 막 빠지다 보면 변질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주위에서도 보면 예전에 되게 훌륭했던 분인데 정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좀 달라진 듯한 느낌들을 받는 경우들. 그리고 가끔은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녹색당이지만 저 자신도 약간 어떤 때 보면 애초에 시작할 때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어쨌든 되게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다. 네, 제가 생각하기도.
그런 게 되게 좀 힘들게 하죠, 사람들은. 예. 우리 스스로 되게 힘들게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꼭뭐 이렇게 정당 예, 이런 걸 해야 되는가 뭐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전혀 모르는 정치 쪽이지만 되게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게 뭐 정당이나 큰데 가는 사람만이 그 중심에서 흔들리는 유혹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기득권을 바꿀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 일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렇죠. 뭐, 해줄 수 있는 게 어쩌면 내 몫이 그리고 아닐까. 뭐 즐거운 게 많아요. 어쨌든 녹색이라는 쪽으로 저도 이제 약간 인생의 방향을 정리를 한 건데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은 면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녹색당 당원들이나 아니면 녹색 운동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제일 좋은 건 어쨌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좋은 일들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점은 되게 좋은 점이고 또 말씀대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녹색당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만 뭘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지금도 우리가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녹색당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당 국회의원의 그 손을 빌려가지고 지금 법안 발의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꼭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권력을 잡거나 다수파가 돼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정치라는 공간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게 녹색당으로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방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권력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요. 굳이 우리가 뭐 다수당이 되고 집권당이 돼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다 실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의 녹색당을 봐도 한 3%에서 5%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정책을 바꾸고 있거든요. 프랑스가 지금 전계 75%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원전 의존도가 제일 높습니다. 프랑스가. 그런데 그걸 50%로 낮추기로 했어요. 작년에. 그게 왜냐하면은 프랑스의 녹색당이 역사가 30년이 됐는데 지지율이 3에서 5% 정도 나옵니다. 30년 됐는데도 3에서 5% 정도 나오는데 프랑스 사회당이 집권을 하려니까 그 3에서 5%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당과 녹색당이 연합을 하는데 녹색당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 원전 줄이기.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그걸 사회당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제 줄이기로 했습니다. 줄이기로 했고. 그러니까 한 3%에서 5% 정도 지지율로도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꼭 단독 집권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수파가 되지 않더라도 설득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의 녹색당도 뭐 우리 힘으로 막 이렇게 어느 세월에 뭐 이렇게 선거에서 뭐 아주 많은 득표를 올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정치 세력들을 오히려 우리가 설득하고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저처럼 다 생각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50만. 네. 저는 50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인 질문이 마무리 마지막 질문으로 하셔야 돼요. 아이 엄마기 때문에 네. 사태 같은 데 제가 항상 그 공물을 잘 주워드리거든요. 그 옆에서 하는 사람이 네가 아무리 공물을 주워도 전국의 쓰레기 대부분 미국 놈들이 버리기 때문에 너가 하는 건 하나도 쓰잘데기 없어 이렇게 예. 하거나 또 예. 그런 인터넷 카페에 보면은 아이 육아용품 기저귀 이런 거 일본 용품들 많이 선물 받고 글을 써요. 아 이런 일본 용품 받았는데 버릴까요? 정말 기분 나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저는 또 추적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보센터에 일부 쌀파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쓰기 싫은 거는 남한테 이런 아줌마들한테 댓글을 주신다면 어떤 댓글을 근데 저는 그분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렵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제도 밤에 잠이 안 와서 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거를 봤는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그러니까 내가 사는 방식이
즐겁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보고 바뀌게 만들어야지.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 안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참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나름대로 다르게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거다. 예, 그런 걸 좀 우리가 더 많이 보여주는 게 그 사람들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정치인도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비판 안 하는 게 저는 녹색당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걸 보고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배우고 이렇게 좀 배우고 참고하게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가급적이면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뭐가 잘못돼서 당신들은 뭐가 문제 이렇게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특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너무 막 이런 좀 각박해진 이런 현실에서는 우리가 개인의 삶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방법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귀촌 생각하신다는데 귀촌하신 김에 네. 에너지 말 같은 거 해보면 지금 이제 제가 귀촌하려고 하는 데가 충남 홍성에 이제 우리 녹색 당원들도 많으시고 지금 풀뿌리 활동을 막 하고 계세요.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아마 거처를 조만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활동할 건데 거기서 지금 관심 있는 것 주제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에너지 자립 지역을 만드는 거.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농촌 지역에서 하면 좀 가능할 거고 도시 지역에서는 완전한 자립은 안 되더라도 상당히 많이 전기 소비를 줄이고 사람들이 일단 전기를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서울시가 지원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게 이제 교육, 그 다음에 생활 속의 작은 실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규모의 재생 가능 에너지 이런 하고 있는데 농촌은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는 작더라도 좀 해보면 좋겠고 저는 화성, 오산 이런 지역도 사실은 그런 거 하기는 되게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데가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해보면 꽤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동네에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귀촌하면 또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사회적 병이 걸렸는지 사진인데 정리하고 싶은 거라고. 왜냐하면 권력을 획득한 사람이 우리가 정당활동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바라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순진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권력을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꿈은 야무지게 꾸는 걸로. 감사합니다. 이 2시간을 넘어간 얘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내일 지금가 망할지라도 오늘은 꿈을 정리의 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아니 사실은 아까 사실 제일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이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요새 이제 지역 에너지를 지역에서부터 에너지하고 먹거리 문제를 좀 잘 풀어보자 동네에서부터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자료 같은 거는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김종길 마을미술과 아나키즘이라는 제목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10시까지 오시죠. 10시. 선생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늦게 오셨거든요. 선생님이 일찍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좌 지원비를 1인당 알아서 저 항아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